차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항체 치료제 중 규제 당국의 품목 허가를 받아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신규 택지 확보 과정이 순탄치 않은 데다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금융업계에서 우리금융이 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비은행 사업 확대와 민영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라임 사태로 손태승 회장마저 중징계를 받으면서 우리금융이 궁지에 몰렸다는 지적입니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해도 수익률과 세금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보다 유리한 투자법을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방역수칙 개편을 앞두고 정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쌓이는 방역 피로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거리 두기 완화가 자칫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는 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 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나친 부분은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때문에 9시 이후 영업 제한 완화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업시간 보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2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은 현실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80% 이상이 거리두기는 효과적이지만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완화에 나서면 설 연휴 이후 유행이 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많이 괴로운 거는 있겠는데 이게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4차나 5차 유행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기조를 잘 유지해야 설 연휴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각심 해이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닷새간의 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85.8명.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100명대 이하인데 여기서 완화되면 300명대는 괜찮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심리적으로도 이제 이미 한 300명대도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미 정부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많이 이완이 됐다는 얘기예요. 조정과 별개로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14일까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국민들의 피로도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방역 지침을 완화해야 하지만 자칫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가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원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최종 단계를 통과했다고요?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아주가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로는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입니다. 앞서 릴리와 리제레논의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오전 3중 자문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임상 3상 결과를 tip한 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허가를 먼저 내주는 제도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월 말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액 샘플을 채취한 지 약 1년 만에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치료제는 어떤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언제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항체 치료제의 처방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2차 자문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같습니다. 약심위는 1차 검증자문단 의견과는 달리 경증 환자에 대한 항체 치료제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처방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최종 점검위 역시 항체 치료제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결정했습니다. 고위험군 경증 환자는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를 일컫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약 1,200명의 환자 모집을 목표로 이미 임상 3상이 착수해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유효성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임상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해외 허가 상황, 또 국내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홍표입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1위 건설기계업체 두산인프라코어의 인수를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캐터필러나 스웨덴 볼보 같은 글로벌 업체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국내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함으로써 단숨에 메머드급 건설기계 업체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양사는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와 지게차 등 초대형 제품에 강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중소형 제품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는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중국 지게차 전문 제조사 유엔과 손잡고 글로벌 지게차 판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10년 내 최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탑5 진입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1위 업체인 캐터필러와 코마츠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권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5%대로 엇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가 3.3%, 현대건설기계가 1.2%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글로벌 7위 수준입니다. 1등 기업을 2등 그룹에서 사서 시너지를 어떻게 생기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켓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하고 있는 시장이 다르잖아요.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중국 마켓을 무시할 수가 없고 컴팩트하게 모델도 좀 단일화하고 구매력을 키우며 더 싼 값에 아마 수급이 가능할 거고요. 영업적 시너지는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현대중공업그룹 전체로 볼 땐 그동안 조선업종에 치중돼 있던 사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그룹 사업 구조가 조선과 정유, 건설기계라는 균형 잡힌 삼각편대로 완성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번 M&A로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되는 만큼 자칫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10년 평균에 비해서 수도권 5만 가까이, 서울은 10,000호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127만 호의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호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 공급 계획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다, 어렵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형 학회장,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김 기자,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핵심은 이제 현실 가능성이죠. 먼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공공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존 대비해서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 동의 비중 3분의 1로 완화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재산권 침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분쟁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럼에도 이제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어제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강남 재건축들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예.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26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통해서 여러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지 확보 시기와 그런데 이제 지역조차 공개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총 공급 계획인 83만 호의 신규 택지 부분이 포함된 건 허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심 고밀 개발의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라든지 인프라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부지가 있다고 해도 확보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인데요. 이미 3기 신도시만 놓고 봐도 기존 토지주들은 정부가 보상을 헐값에 했다며 토지 수용을 강하게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문제나 고밀 개발이 괜찮은지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번에 그 공공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공급하던 것을 공공을 첨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민간 조합이나 어떤 사업 주체들이 이러한 이 공공 재개발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 이제 뭐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5년으로 이제 줄여서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뭐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의 10%의 동의를 받고 1년 이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직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 조합의 어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1년 이내 또 이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받는 주체가 누구가 될까? 지금 이제 상세한 사업 계획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조합은 동의서를 받게 되면 LH나 SH의 사업권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죠? 예. 직접 동의서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공공기관인 우리가 이제 뭐 LH나 SH가 직접 주민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으러 다니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제 인력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민간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사업 주체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고밀 개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 건폐율을 좀 낮추어서 뭐 도시 공원 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용지를 확보해서 도시민의 쾌적한 도시 건설을 해서 예. 이게 도시의 어떤 미래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용적률만 높여주다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한 일조권의 문제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의 어떤 보완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신도시가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예.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 신도시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적 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이제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앞서 그 국토부 차관 얘기로는 뭐 강남 쪽 재건축 단지들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실제 이 방법이 좀 유리한 주민들이 참여가 좀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주거 입지가 좋은 그다음에 이제 분양 가능성이 높은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 예.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공공 재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 예. 이렇게 보고 일부 우리 이제 강북 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뽑아낸 지역들 있죠, 그죠? 예, 예. 기존에
이번에 벌써 이제 지역지구제에서 최대한 용적률을 갖고 이제 건축을 한 지역들은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받아야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합이 되었던 사업 대상지가 되었던 지금 국토부 발표만으로는 사실 상세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문의하는 수준에서 지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달라지는 부분이 청약제도 개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 기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 청약 제도도 사실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청약 추첨제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인데 이제 기존에는 100% 순차제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 이 순차제는 저축 기간과 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죠. 예.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20, 30대들보다는 50대에게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 개편으로 인해서 그 30, 40대에게도 내 집 마련의 문턱이 좀 낮아진 셈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기존 50대에게 좀 불리하게 적용된 점입니다. 이번 그 개편이요. 예. 그래서 지금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도 있고요. 또 벌써부터 장기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역차별도 고민이지만 네. 이 30, 40대 내 집 마련 어려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만큼 추가로 건축된 아파트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다가 예.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의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가분의 약 7, 80%를 일반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을 공공기관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예. 청약 제도에서 청약 월 납입금을 많이 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당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 30, 40 우리 초반 세대들에게 역차별로 인해서 일부 30%는 추첨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주택 청약 예금에 따라서 돈을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에게 당첨을 시켜야 되느냐. 예. 아니면 우리가 로또 청약처럼 우리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공급을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정의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40, 50대가 성실하게 청약 납입금을 월별로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공급받는 게 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앞으로 실제 목표한 물량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 네. 집값이 정말 안정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때는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부터 정부에서 이게 이 공급 쇼크를 일으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예.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예. 그런데 이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단기적인 목표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올해라든지 내년에 가격들의 안정을 가져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대책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고주택을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세력들이 매수 어떤 이 여력들을 좀 더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시점을 매도 시점이 아니라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50%로 인하를 해서 예, 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매수자 지금부터 주택을 사게 되면 이 주택을 팔 때는 너는
양도소득세가 70%, 이렇게 이제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매수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에 이제 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뭐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바뀌게 되면 시장 안정이 좀 더 수월할 텐데 그러한 어떤 추가적인 세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들도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영 학회장 그리고 부동산부 김원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8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흑자 기조가 지속됐습니다. 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폭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농심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신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아 신 부회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그룹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 2, 3위 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미국 특허 등록 상위 300대 기업 기관 명단에서 미국 IBM이 1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특허 8,539건을 새로 등록하며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그룹은 전년보다 4% 증가한 5,112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 소재 반도찬 공장 증설을 위해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신공장 지역을 어스틴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착공해 2023년 3분기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어스틴시와 트래비스 카운티에 20년 동안 8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전망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이번 주를 돌아보면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먼저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정의 비밀을 찾던 시장에 이제 게임스톱 사태 같은 일에 잡음이 들끓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국내 증시는 주초 3거래일만 열리는데요. 굵직한 일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연휴 기간에도 국내외 시장 흐름에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그 큰 관심입니다. 이 다시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주초 중국의 통화량 지표도 이제 최근 중국 당국의 긴축 움직임과 맞물려서 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요 부분들이 나와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요. 국제유가 최근에 50달러 선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유가의 상단을 제한했던 게 미국 셰일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BEP가 50달러, 배럴당 50달러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의 이제 원유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친환경 기조와 맞물려서 이 미국 셰일 업체들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달러 이상에서 이 셰일 업체들이 나오던 물량이 이제 줄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우디의 그 원유 정책과 맞물리면 이 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비 회복과 맞물려서 진성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주 중반에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뉴욕 경제학회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달 FOMC 회의 직후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와 고용 회복 속도 이게 좀 너무 느리다. 시장에 대해서 이 낙관적 시각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형태로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일까 관심 대목입니다. 또 게임스톱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과잉 유동성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10일이죠. MSCI가 이제 분기 리뷰 발표하는데요. 빅히트의 신규 편입 여부가 이제 시장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빅히트 MSCI 편입 여부 시장에서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소비,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축입니다. 이제 내일 1월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앞서 발표된 1월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모두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 지표 기대 이상이고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처럼 이게 내일 나올 미국의 1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지표입니다. 네. 12월 달에 14만 개가 줄었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1차 대유행 직후인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규모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준 의장도 상당한 경계심을 표했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7만 5천 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 예상대로 나온다면요, 경제 정상화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이 앞서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도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서비스 부분, 각종 셧다운으로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부분 고용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면 어제 민간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 지표들이 모두 다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개선된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된 후에 미국 국채 10년물 크게 뛰었습니다. 10년물은 장기물이죠. 크게 뛰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통화 정책에서 민감한 그 2년물 격차,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이제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상 이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요. 이런 것들이 실물 경기 개선 지표와 맞물려서 시장에서는 상당하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글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제 정상화가 과연 좋은 일이냐? 뭐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경제 정상화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무래도 그간에 풀렸던 돈이라든지 재정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여부, 이런 불확실성이 또 한켠에선 잘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당초 규모대로 이뤄질지, 그리고 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경제 정상화 경로로 들어간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지금 긴축에 나서면서 이 국유 기업들이 지금 디폴트 우려에 빠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 경제 정상화에 대한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차익 실에 대한 유혹 역시 이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음악이 꺼지기 전에 그 유동성 파티에서 빨리 벗어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이제 가장 최대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일정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정경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금융업계에서 나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우리금융. 이 수익성 개선부터 민영화까지 현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태승 회장이 라임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리딩뱅크 자리는 KB금융지주에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1위 탈환으로 순이익 차이는 불과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두 회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충당금 확대로 이자 수익은 다소 주춤했지만 증시 호황에 증권 수탁 수수료가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덕에 사상 최대 이익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인상화가 잘 됐고 또 M&A 등을 통해서 비은행군의 포트폴리오를 장악한 게 안정적인 성과로 시현된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역시 증시 호황에 힘입어 지난해 순이익이 1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금융지주는 단 한 곳, 우리금융지주뿐입니다. 1년 전보다 30%나 줄어든 1조 3천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홀로 증시 화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게 뼈아팠습니다. 은행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사업 인수 합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성과는 더디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가 또한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완전 민영화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미 DLF 사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손태승 회장이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금융의 상황은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증시 호황과 함께 상장 지수펀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수익률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어떤 투자법이 유리한지 방서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애플 외에도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거 투자했습니다. 상장된 시장이 어딘지를 막론하고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건데 1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어떨까? 먼저 원조격인 QQQ ETF는 이 기간 48%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는 38% 수준으로 수익률만 놓고 보면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환율을 꼽습니다. 달러의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수익률은 이제 그대로 나오죠. 1%의 수익률 나면 1%가 나는데 이제 1,150원이었던 게 1,100원이 돼버리면 원화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 가치가 하락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외환시장 전망까지 따져가면서 투자하기는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QQQ와 국내 상장 ETF를 올해 초 투자했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외려 국내 상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수익률 외에 운용보수와 세금, 투자 성향 등을 따져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운용보수는 국내 상품이 현저히 낮습니다.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감안하면 거래에 드는 총 비용이 5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매매가 잦은 편이라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합니다. 또한 연 1,200만 원까지 3.3에서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 계좌로는 해외 상장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의 15.4%를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해 보이는데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의 25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상장 ETF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미국 상장 ETF가 조금 우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외적으로 비용이나 어떤 조건 측면에서는 국내 상장 ETF가 또 양호한 조건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즉 비과세 적용 부분을 뺀 해외 상장 ETF 양도세와 국내 상장 ETF 배당 소득세가 같아지는 이 구간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면 된다는 조언입니다. 연간 833만 원을 기준으로 투자금이 적어 매매 차익이 이보다 적거나 아예 장기 투자로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바라본다면 해외 상장 ETF. 잦은 매매로 833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의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거나 연금 계좌로 투자하고 싶을 때는 국내 상장 ETF가 적합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눈여겨볼 만한 CEO 소식들 짚어보는 CEO 톡톡 시간입니다.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 다뤄볼 CEO 총 2명인데 첫 번째 CEO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야기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 논란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최 회장이 연봉을 반납하겠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임직원들의 불만만 더 커지면서 이번 주 이슈가 됐습니다. 네, 성과급이 부족하다고 직원들이 반발을 했었죠. 이 하이닉스 성과급이 얼마 정도 되길래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겁니까? 네, 기본급의 400%,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의 20% 정도입니다. 예. 이 정도면 사실 적지 않은데 왜 그렇게 반발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적을 보시면 좀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나 뛰었거든요. 그런데 손에 들어온 건 실적이 좋지 않았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임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던 겁니다. 네. 심지어 경쟁사인 삼성전자 DS 부문과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이 구체적인 성과급 책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하고 뭐 연봉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최 회장이 자신의 연봉을 이제 반납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태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임직원들이 원하는 건 이 모호한 성과급 책정 기준을 공개하라는 거였는데 최 회장의 연봉 반납은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이 회피하는 시그널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2019년 최 회장의 연봉이 3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거를 임직원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동일하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약 1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설픈 내용이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직접 또 사과와 해명에 나섰는데요. 네. 역시 직원들이 요구했던 이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 데 기존 안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더욱 원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참 묘한 게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경력 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예. 때문에 SK하이닉스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 대거 이직에 나설 조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 회장으로서는 이러한 논란이 채 진화되기도 전에 이 행여나 인재들이 빠져나갈까 진땀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급 기준을 그냥 공개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SK 노사가 어제 협의에 나섰습니다. 성과급 책정 기준 지표를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예. 이사회 승인을 전제로 우리 사주를 발행해서 구성원들에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정해지겠지만 대략 기본급의 200%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사내 복지 포인트 300만 포인트를 전 구성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좀 갈등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SKT에서 또 성과급 논란이 일고 있어서 최 회장으로서는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좋은 처우가 좋은 인재 등용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예, 두 번째 CEO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네,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대표입니다. 예. 이 대표가 선행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사 리서치센터 등을 통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미리 투자해서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입니다. 예. 금감원은 이 대표의 선행 매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은 이 대표가 이 본인 계좌를 자사 직원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코스닥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투자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데요. 이 대표가 직원에게 맡긴 계좌의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이 계좌를 직원이 운용한 기간은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수익률은 연 10% 수준인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현직 대형 증권사 CEO가 이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흔치 않은 일이어서 이번 주에 좀 증권업계가 좀 들썩였는데요. 이 대표는 곧바로 선행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는 이 대표의 이 선행매매 여부와 더불어서 이 대표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 직원이 투자 일임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이 될 텐데요. 예.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선행매매는 물론이고 이 투자 일임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그리고 일임 운용은 불법입니다. 이 사실이라면 증권사 대표로서의 자질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검찰 통보 사실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 대표로서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권업계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 심지어 차기 회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총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래도 3년이면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CEO가 제약이 많은 주식 투자에서 법을 어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3월까지였습니까? 네.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임기는 다 채운 셈이라 아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이슈와 일정을 정리해드리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일정 어떤 겁니까? 네, 어제 정부가 전국에 85만 원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잠재우기를 정부는 원하고 있는데 다음 주 한국은행에서 그간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살펴볼 수 있는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 동향 자료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쉽게 생각해서 대출과 관련한 자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은행 가계대출이 1년 전에 비해서 7.5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요. 전월에 비해서 확대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네. 주택 매매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가계의 어떤 부실 위험을 물론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늘 눈여겨보고. 네, 1월에도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이 됐고 또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들이 겹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년 만에 한 7조 2천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보여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나 제한 같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좀 크게 늘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시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지난해 5월부터 0.5%로 계속 동결되고 있는데 은행의 가중평균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폭이 좀 가파르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완만하지만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까지 그야말로 영끌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책으로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도 한 번쯤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또 주목할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주 통계청에서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고용 동향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릴 만큼 이 코로나19의 고용 한파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상황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62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11월에는 감소폭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2월에는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장기화가 이어지면서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감소세가 1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얼마 전입니다. 또 저희가 또 지난해 취업자 수가 IMF 이후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1월까지 이 영향이 이어질 모습입니다. 자, 일단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떤 연령대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네, 사실 취약계층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청년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월만 두고 보면 2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연간으로 보면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35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참 이상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층 20, 30대 취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연령대는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고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좀 장기화되면서 20대가 가장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대면 서비스업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자영업자가 집중된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업종에서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노인 일자리 덕에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코로나 한파에도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다음 주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설 연휴인데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명절 연휴 기간에 도로교통 상황을 좀 좋게 하거나 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줬었는데요. 네. 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고향 방문 자제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에 가지 말라 이런 요청이 아닌가 싶은데 고향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상통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오는 9일에 최기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들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기서 관련 내용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제공량 확대나 연체 통신요금 납부 유예 등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통신사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이슈와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섭섭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미국 개미들의 반란으로 화제를 모았던 게임스톱의 승승장구가 3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CNBC에 따르면 간밤 뉴욕 증시에서 게임스톱은 전일 대비 42% 떨어진 53달러 선에 거래됐는데요. 이번 주에만 80% 넘게 급락했습니다. 게임스톱은 지난주 400% 넘게 오르면서 1월에만 1,600포인트 폭등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2월로 접어들면서 로빈후드의 거래 제한 조치와 차익 실현 물량 출회로 연일 30%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스톱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대장개미 키스틸입니다. 그는 게임스톱이 폭락하면서 계좌 잔고가 줄어만 가는데 이제는 신변의 위협도 받게 됐습니다. 미국 당국이 이번에 게임스톱 공매도 세력에 대해 반란을 주도했던 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건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질의 전 직장인 매사추세츠 뮤추얼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말까지 이 회사에서 금융 관련 교육 담당자로 일했던 질이 회사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 개설 채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9년도 4월에 입사한 질은 작년 여름 로어링 키티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게임스톱 매수 운동을 펼치면서 해치펀드 공매도를 상대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매사추세츠 뮤추얼 측은 질의 유튜브 개설을 허가한 적이 없고 만약 미리 알았다면 그만두게 했거나 해고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게임스톱이 폭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향후 몇 개월간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는 지난 3일간 39% 떨어졌는데요. 투자조사업체 펀드스트레스의 창립자 톰 리는 빅스지수가 대규모 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앞으로 몇 달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빅스지수가 3일 내리 급락했었던 40번의 경우를 분석한 결과
주가는 향후 3개월 동안 65%, 그리고 6개월 뒤에는 87%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송하던 차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 CCTV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전날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서 백신 수송업체 직원이 길을 묻기 위해 잠시 차량 밖으로 나온 사이 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전국에 긴급 수배령을 내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도난당한 차량에는 냉장 보관으로 30병의 백신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백신의 제조사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화이자의 백신을 기준으로 백신 한 병당 5회분의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약 150명이 접종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지난 2일 아마존은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놀란 건 실적이 아닌 바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7년간 우리에게 혁신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그는 최고의 순간 은퇴를 선언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 이 미친 짓을 정상으로 만들었다. 비슷한 얘기를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쳐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경영자들은 무언가를 열망했고 이를 위한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저 미친 짓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나라도 혁신이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쓰지만 결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조단위 이 기업 가치의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92개사가 탄생했지만 한국은 고작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층 10명 중 8명이 공무원을 꿈꾸고 있다고 하니 이른바 미친 짓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여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을 꿈꾸는 청년들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일본의 전략 컨설턴트 야마구치 슈는 혁신은 결과로서 형성되는 인식일 뿐 처음부터 목표로 삼아 추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를 혁신하게 하는 것이지 혁신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57세 베조스는 이후 아마존을 떠나 우주 탐사의 길을 걷겠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에너지가 넘친다. 지금도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열정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토록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되레 청년들을 열정 없는 삶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미쳐야 미친다.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질병청의 대국민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업 소식으로는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 등을 비롯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명절 연휴와 또 4차 대유행을 불러올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심하지 말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평온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